예, 안녕하세요. 김현장의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귀한 그 포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영기업 챕터에 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기업들로부터 많은 좀 질의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CPTPP는 여러 그 규범에 새로운 규범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그런 규범들입니다. 뭐 통신, 뭐 이커머스, 노동 환경, 우리가 흔히 FTA에서 보지 못했던 무슨 교육, 뭐 여성, 뭐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자 이런 얘기. 레귤라토리 그 코히런스를 가지고 각국의 국내 제도를 같이 개발해서 같이 통일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캐퍼시티 빌딩, 뭐 중소기업, 반부패. 뭐 이런 우리가 FTA에서 잘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국영기업은 저희가 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좀 뭐 잘 해보자 뭐 이런 약간 느낌이고, 국영기업 챕터는 이러이러한 특정 뭐 프랙티스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중국을 상당히 타겟을 한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영기업 챕터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중국도 비시장 국가의 국영기업이 과잉 투자, 저가 판매 등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국 국영 철강 회사들이죠. 뭐 대부분의 그리고 뭐 수천 개 되는 그 국영 회사들이 엄청나게 글로벌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WTO 보조금 협정 등이 그동안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영기업 챕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뭐 기존에 논의가 됐던 뭐 T사라든지 또 보조금 협정, WTO 보조금 협정에서 상당히 개념을 많이 가져왔고, FTA 상에 있는 컴피티션 챕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규범을 드래프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드래프트에는 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사인을 안 했고, USMCA에서 이 규범이 더욱 좀 진화가돼서 상당히 더 뭐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 리파인이 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CPTPP는 조금 어떤 드래프트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약간은 좀 그런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컨셉들은 향후 WTO 리폼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트레이드하고 국영기업 이 보조금 두 분야가 WTO 리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여러 컨셉들이 다자 규범화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좀 구체적으로 국영지 챕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좀 키워드를 보면은 국영기업의 정의가 일단 확장이 됐습니다. 오너십 컨트롤 위주의 한미 FTA에 보면은 스테이트 엔터프라이즈가 오너십 컨트롤 위주의 그런 정의가 돼 있다면은, 국영기업은 뭐 이사진이나 경영진 같은 임면권이 있으면은 컨트롤을 한다. 국영기업에 들어간다. 이런 좀 약간 확장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조금만 해석을 넓게 해보면은, 그래서 포스코나 이런 기업도 과연 국영기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누군가 문제 제기한다면은 경영진을 누가 실제로 임명을 하느냐라는 것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그렇게 그런 기업들까지도 포함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비상업적 지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WTO에 있는 보조금의 개념 플러스해서 조금 확장을 했고, 거기다가 또 혜택이나 특정성 요건 같은 것들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적용의 범위가 지금 넓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적 고려도 사실은 WTO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WTO에는 명시적으로 코디파이 된 건 아니고 법리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명문화했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availability, qua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등 all terms,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상업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념이 상당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TO에서는 주로 벤치마크라든지 그런 이자율에
그런 위주로 이제 상업적 고려를 봤다면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그리고 우리가 뭐 퀄러티를 어떻게 상업적 고려를 하느냐 이런 것까지는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좀 확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차별 대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정부에 있는 의무를 적용했죠. 그러니까 뭐 최애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이런 것들이 정부한테는 당연히 원래부터 있었던 상품 서비스 모두에 있었던 그런 의무인데 이것이 공기업의 의무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옵니다만 대우조선해양이 비차별 대우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그 주체가 되는 해석을 넓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상당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상품 그러니까 판매뿐만 아니라 구매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물량의 제품들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구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무, 상업적 고려, 비상업적 지원 없어야 되고 비차별 대우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품뿐만 아니라 또 서비스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이제 서비스에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해운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규율의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 있었는데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적용이 때문에 국영지업 챕터에 대한 그 적용은 그런 여기 서비스 기업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보조금의 원천적 금지해서 기존에는 이제 보조금을 상계관세를 부과받더라도 보조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나라가 상계관세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 자체가 몇 개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용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뭐 미국이나 이런 몇 개 기업 국가의 이제 상계관세를 받으면 그 제도 자체는 유지가 가능했는데 국영기업 챕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계관세라는 제도가 없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shall not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되는 그 조항으로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이제 투명성 조항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도 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뭐 못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이제 행정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특징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유권 해석 자체가 기존 회원국 특히 일본에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100% 어떤 문구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텍스트를 보고 컨텍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보는데 협상 히스토리 일본하고 많이 분쟁이 붙었을 때 일본은 우리가 협상했을 때는 이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증거를 내밀면 사실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약간 그런 좀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에 대한 해석권이 저희한테 실질적 유권 해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존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좀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사례를 보시면은 한국산업은행하고 대우조선해양 지금 분쟁이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규범의 자체는 WTO 보정협정에 사느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특정성과 혜택이 있는 보조금을 제공해서 상대국의 피해를 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출자, 대출, 보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일본이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구조조정이나 합병 과정에 있어서 발생했던 보조금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WTO에 이제 제소가 된 상태고 이 분쟁은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진행이 되더라도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 시장 조건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출자 대출 보증을 했다라고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도 분쟁 거의 동일한 분쟁에서 저희가 이걸 방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혜택이 없었다. 즉 이제 보조금은 있었지만 혜택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방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방어를 했고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CPTPP의 국영기업 챕터가 생긴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이제 어떤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WTO 협정으로는 규율이 안 된다. 이게 분쟁을 가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으로 인해서 이제 국영기업 챕터가 생겼고 우리나라는 대우조선도 있고 여기 SK도 와 계십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어떤 느슨한 보조금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산업은행의 정책 그 외 기타 등등 국영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잘 꾸려왔다.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심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물론 거의 대부분의 수천 개 이상의 중요 기관 산업들이 다 국영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규율하기 위해서 이 국영경 챕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협정에 대비해서 이 국영기업 챕터를 보시면은 일단 정부는 산은에게 비상업적 지원하면 안 되고요. 또 산은은 또 국영기업에게 또 비상업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산은은 또 추가적으로 비차별 대우, 상업적 고려 의무가 산은을 또 가지게 되고, 대우조선 해양 자체가 지금 산은이 50% 이상 지금 대우조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 해양 자체가 이제 국영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대우조선 해양이 국영기업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뭐 중국의 이런 그 전형적인 거죠. 중국 글로벌로 보면은 이렇게 국가 또는 국가가 정책 금융 기관을 통해서 특정 기업을 소유해서 기업 지원해주고 시장의 공급 가능을 야기하고 또 가격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규율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우조선 해양 자체가 이제 비상업적인 지원 금지, 비차별 대우, 상업적 고려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대우조선 해양이 비차별 대우의 의무를 다하는 것 자체는 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거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정부처럼 행동하라는 건데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국제금융기관으로서 이제 산은은 이제 굉장히 정책 그 운영에 좀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 같고,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대한 HMM에 대해서 뭐 출자 좀 할까, 지금 뭐 출자 전환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산은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행동을 해야 되는, 이렇게 출자를 함으로써 또 특정 기업이 국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제한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응 방안은 이제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정 문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커머셜 컨시더레이션의 마케터빌리티, 뭐 트랜스포테이션이 무슨 의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가입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구의 이제 변경 자체가 완전 어렵기 때문에 협상하면서, 그다음에 기존 회원국들은 다양한 유보를 활용을 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국영기업 전체를 유보를 했고, 일본은 근데 유보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희가 유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뭐 산업 같은 경우에 유보하겠다 그러면은 일본이 뭐 지금 분쟁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연 동의를 해주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들고요. 또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가 앞으로 어차피 나아가야 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투명성이라든지 가버넌스를 개선하고, 또 민영화를 또 필요한 부분은 추진을 하고, 또 조달 절차 이제 저희가 또 개선을 해서 이제 비차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개선이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입 시기에 대해서 뭐 제프리 쇼트도 잘 얘기를 했지만, 뭐 저희 엔트리 피 이슈라든지 또 규범 진화에 어차피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어차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의 가입 시기도 봐야 되고, 또 중국이 또 가입하겠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일 관계라든지 또 분쟁이 현재 어떻게 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뭐 서플라이 행정명령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 굉장히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이제 뭐 특정 4개 분야,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4개 분야에 대해서는 공급량에 대한 어떤 이제 행정명령이 나올 텐데, 뭐 특정 국가로부터의 소재를 조달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그런 명령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CPTPP 들어가는 거 베트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CPTPP와 그 공급망 어떤 재편의 추이가 어떻게 좀 연결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그 4개 그 분야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또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고 저희가 이런 트레이드 블락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뭐 시간이 뭐 10분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